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원 씨, 네. 우리나라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분야 뭐가 떠올라요? 제가 또 잘 알죠. 자, 일단 조선업 수주 잔량 1위,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스마트폰 가전 분야 1위, 마지막으로 자동차 생산 수출 7위. 진짜 맥힌다. 기가 막힌다. 예. 하지만 여기서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네. 앞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K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 탑10 안에 드는 분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보자. 소형 모듈 원자로, 인공지능, 우주? 기억났습니다. 그 2025년에 그 한겨울의 까만 밤을 환한 낮으로 밝혀줬던 그날.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구나 싶었던 그날. 바로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던 그날이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7번째 국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성을 만드는 국가야 많지만 발사체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쓸 수 있는 국가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네. 특히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이정표가 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막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다음 버전, 또 다음 버전, 또 다음 버전까지 준비되고 있다는 걸요. 그렇죠? 맞죠?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를 열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30년대 우리나라 국가 주력 발사체로 개발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5대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나라가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한 한국형 발사체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의 후속 발사체인 차세대 발사체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박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의 제작과 총괄 조립을 주관한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우주사업부 엔진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025년은요,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선 해였습니다. 네. 4월과 11월에는 군 정찰위성 425 사업의 4-5호기가 우주로 향했고요. 또 11월 27일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었죠. 네.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기와 큐브 위성 12기까지 모두 지상 교신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12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까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서 2025년은 한국 우주 기술의 결실이 연달아 확인된 한 해였습니다. 저 그 장면 다시 떠올리니까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은데. 나 지금 메이크업 좀 다시 수정하고 갈 것 같은데. 예. 네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위성들은요. 이 대부분 외국 발사체를 타고 우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호가 13기의 위성을 그냥 한 번에 올려 보냈다는 걸 듣고 나서 네. 우리나라의 이 독자 어떤 발사체 기술 자체가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 정말 일취월장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누리호 4차 발사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단장님? 누리호 4차 발사는 4번째 발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점점 그 신뢰도를 높이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운용 단계로 우리가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번 4차 발사는 이제 민간 기업이 조금 더 주도를 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첫 발자국이 되는 발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1년에 저희가 1차 발사를 통해서 발사 운용과 그다음에 비행 전 단계에 걸친 그런 경험을 축적을 했고요. 22년 2차 발사에서는 저희가 환경검증 이성을 이제 궤도에 정상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차 발사를 통해서는 실용위성 8개를
실제 궤도의 미션에 맞춰서 투입을 함으로써 네. 실제 이제 상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 뭐 엔진 개발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상 시험 단계에서는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실제 비행 상태에서 뭐 고도별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연소 특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형상들을 저희가 실제로 비행을 통해서 이제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상교신 성공인데, 근데 저는 이게 막 일부만 성공해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13기 모두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100%. 예. 네. 자, 내부적으로 이번 이 발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13기가 사실 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이제 교신에 성공을 하더라도 중간에 빨리 죽거나 이제 위성이 이제 수명이 다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프로세스들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 교신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발사체도 지금 성숙 단계이지만 이제 위성도 제작 능력들이 다 되는구나. 네. 상업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나갈 기반이 마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시네요. 저 그러니까. 같으면 막 흥분해서 오, 뭐. 자랑할 법도 한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성공하셨을 때 두 분 리액션 어떻게 하셨어요? 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리액션 한번 재현해 주시죠. 어디 계셨어요? 네. 저는 중계하느라고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고. 그래서 예. 저는 3차 발사 때는 이제 비상대기조로 거기 MDC에 있는 발사 통제동 골방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뭐 위치는 다른 데 계셨지만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셨다던데 그때 한번 재현해 주시죠. 3, 2, 1. 와, 예, 저희랑 같네요. 와. 원래 이렇습니다. 네, 할 때. 아니 저는 이번 이제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주목했던 게 특히나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네. 또 이런 변화가 실제 발사 성공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기존 3차 발사까지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해서 발사체 제작과 이제 조립의 전 단계를 관할을 했었고요. 민간 기업들은 이제 각 구성품들에 대한 제작을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참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저희 체계종합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그다음에 총조립을 주관하여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민간 기업들은 똑같이 이제 제작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발사 운영에도 저희가 실제 이제 일부 참여를 했었고 이제 5차, 6차 이게 넘어가면서 참여 영역을 점차 늘리기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탑재체 분야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정부 출연기관 외에도 뭐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뭐 경희대, 인하대 등 여러 이제 대학들이 그 큐브위성들을 직접 제작해서 탑재를 했었고요. 그 밖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관련된 이제 제작을 참여를 해서 실제 위성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뭐 민간 기업이나 이제 그 대학들이 뭐 그냥 참여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갖추고 있는 품질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용을 해서 저희 실제 연구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내부의 이제 품질 조직들도 적극적으로 그 총 제작이라든지 조립 단계에 참여를 해서 그 전체적인 품질 기준을 조금 더 높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민간과 대학까지 이제 전체 우주 생태계가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네. 발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이게 뭐 사실입니다. 그죠? 예. 사실은 여러 위성을 갖다가 한 번에 탑재하는 거, 이 기술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들었는데, 자, 이번 누리호 4차 발성에서 위성 13기를 동시에 탑재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모두 궤도에 안착시킨 거. 이거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 기술의 어떤 성숙도나 레벨이 한층 더 성장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한 개 정도만 보통 발사를 했는데 네. 발사체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총 13개의 위성을 탑재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얘를 어떤 순서대로 분리를 해줄 거냐, 그것도 그다음에 어떤 자세로 분리를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금 요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위성을 제일 먼저 분리하고 그다음 큐브 위성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큰 쪽으로 가면서 각각의 위성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뭐 이게 13개지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해외에서는 100개까지도 한꺼번에 쏘기도 합니다. 다중 위성들을 발사하는 거가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 팰컨 9의 등장으로 우주 개발 사업이 더 이상 국가 주도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도전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중심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함께 우주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발사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제가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 감독님, 효과 좀 주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제가 여기 오면은 그 발사체를 실제로 좀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가 거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긴 그 발사체를 만드는 곳인가요? 저희는 그 우주로 위성을 수송하는 발사체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곳이 이제 발사체를 조립하는 그 공장이 되시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설마 제 뒤에 있는 이게 예, 맞습니다. TV에서 봤을 때 이 발사체 하면 크기가 일단은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작거든요. 지금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중궤도 시험 비행체라고 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주에 근접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중궤도 발사체입니다. 아니, 발사체면 발사체지 그 중궤도 발사체는 뭡니까? 궤도로 가는 그 고객도 있지만 사실 어떤 무중력 환경에서 시험을 원하든지 아니면 그런 그 과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위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탑재체를 싣고 비행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가 대륙권부터 해가지고 성층권, 또 저 끝에 10권까지 있잖아요. 여기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는 이제 고도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면 성층권은 넘어가네요. 성주권 넘어가요. 자, 이 발사체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이 엔진, 심장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것도 좀 볼 수 있나요? 저희 엔진 조립장에서 엔진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게 그 말씀하신 엔진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생긴 건 약간 좀 뭐랄까 좀 트로피 같이 생기기도 했고 굉장히 정교하게 좀 만들어졌네요. 생각보다 많이 작은데요? 예. 작아 보여도 이게 3톤 정도의 추력을 내는 엔진입니다. 3톤. 네. 그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위력인 거예요? 우리나라 누리호는 75톤 엔진을 4개를 사용하고요. 예. 페리지가 발사할 발사체는 3톤 엔진 9개를 1단에 사용합니다. 그 엔진도 종류가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엔진에 해당하죠? 저희는 이제 터보펌프 방식을 사용하는 메탄 엔진이고요. 추진제를 메탄하고 액화산소를 사용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탄 엔진. 좀 느낌이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주 연료 메탄이 이제 90%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추진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 추진제의 장점은 어떤 검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사용성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성능 자체도 조금 더 우수한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발사 행위를 했을 때도 더 적은 추진제로 우주에 갈 수 있는 그런 연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워딩 중에서 제가 딱 좋아하는 단어, 재사용. 요게 그럼 뭐 재사용 발사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이제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술이 이미 메탄이라고 하는 추진제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재사용 발사체는 대부분 이제 메탄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재사용 발사체로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군요.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발사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택배 비용이 낮으면 더 고객들이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 더 많은 고객들을 수송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발사체를 만들어서 어떤 제작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가격 경쟁력의 핵심이 이제는 재사용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용을 낮추면서 대신에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개발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엔진까지 보여주셨는데 혹시 또 뭐 보여주실 게 남아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엔진에서 그 추력을 만드는 핵심 부품의 연소기를 저희는 직접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소기,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굴이라는 거죠. 이야, 부사장님께서 연소기를 이제 보여주신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전기 성형? 이게 뭐 성형외과 갔다 왔어요? 이게 뭐예요? 전기 성형 일렉트로 포밍 방식을 써서 예. 금속을 이제 아주 치밀하게 쌓아 올리기 때문에 연소기 내부에 그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냉각 채널을 구현할 수가 있어서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이제 아주 낮은 가격에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또 좋아. 국내 최초. 네. 열 효율은 높고 대신 간도는 또 강하면서 비용이 낮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국내 최초로 개발하셨다. 박수치기. 이 스타트업 차원에서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사실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자원과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자본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최근에는 발사체뿐만 아니라 어떤 위성 부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자본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목표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떤 우주 수송 모빌리티 종합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더 넓은 우주로 이끌 핵심 기술 K 발사체. 저도 언젠가는 K 발사체에 몸을 싣고 우주 여행을 하는 그날을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편도 말고 이제 왕복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왕복으로. 오케이, 좋았어.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거? 김환 씨 무슨 연락이요? 아니 제가 그 우주 발사체 그 탑승 왕복 티켓 달라고 했더니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네. 없어요.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아니 연락 오면 네.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 그럼- 제작진을 좀 보내서 같이 가시죠.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네, 예. 화면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또 위성을 만들기는 하지만요. 그 위성을 우주까지 직접 올려보낼 발사체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국가는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가가 도전하면서도 왜 발사체 기술이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건지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발사체 기술을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기술 자체가 이제 국가가 보유한 전략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발사체 안에는 뭐 국가 안보라든지 보안 관련된 그런 유사한 그 중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급 기밀 뭐 이런.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 뭐 일본, 뭐 인도와 같은 그런 실제 발사체 이제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그 기술 이전을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이제 직접 이거를 설계도 해보고 시험도 하고 검증 단계를 거쳐가지고 기술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쪽에서도 7번째의 발사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의 뭐 우리 힘으로 네, 맞습니다. 독자적. 이게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발사체 핵심 기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발사체, 우주 발사체가 어떤 구조와 원리로 이루어진 시스템인지 이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단순히 뭐 로켓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단순히 로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돼요? 예, 로켓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료를 갖다가 그거를 뿌리면서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속도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속도를 충분히 얻어야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계속 돌게 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필요한 연료를 담을 수 있는 구조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밀어낼 수 있는 엔진이 있고 그거를 조종할 수 있는 어떤 머리 역할을 하는 이제 컴퓨터하고 전자장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뭐 총체적 총합 합체. 예, 총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발사체 핵심 기술은 뭐 쉽게 설명하면은 버티는 기술, 그다음에 조정하는 기술, 그다음에 살리는 기술 이렇게 크게 3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뭐 버티는 기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실제 발사체 아래쪽에 이제 엔진의 노즐부에서는 뭐 수천 도의 그런 고온 가스가 초고온 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고요. 네, 탱크에서는 마이너스 뭐 180도에서 200도의 극조온의 연료가 이제 실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열 부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열 충격에 대한 그런 열 설계, 뭐 그 다음에 각 그 거대한 구조체에 대한 구조, 뭐 용접이나 뭐 접합 설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총집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버티는 기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궤도를 올라가면서 이 연소가 되기 시작하면 연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뭐 수십 톤의 이제 그 무게가 줄어들면서 이제 발사체의 어떤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되고요. 아, 그러네요. 그런 어떤 구조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버티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번째로 이제 조종하는 기술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상에는 철길 같은 어떤 길이 이렇게 딱 나 있다고 보지만 발사체는 이제 하늘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아, 저 그거 궁금했어요. 예, 네. 스스로 이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성 합법 장치라든지 뭐 GPS, 자이로 센서 이런 것들이 발사체에 내재가 되어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그 자기 위치를 계산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밀하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발사체 엔진의 뭐 이런 자세를 이제 좀 바꿔주는 형태로 엔진의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그 옆에 이제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틀어졌을 때 발사체의 위치를 좀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조정하는 게 있고요. 이게 막 그 저희가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조정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저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궤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각각의 이제 각 요소들이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정말. 살리는 기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실은 발사체는 그 저희 고객이죠. 위성이나 탑재체를 안전하게 그 궤도에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페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거기 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페이로드나 뭐 그 위성을 이제 보호하는 기술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서 이제 페어링이 분리될 때도 안에 있는 그 위성이 이제 다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분리를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이제 그 사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정적으로 사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살리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버티고 조종 잘하고 또 살리는 살리고. 기술 이게 뭐 말이 쉽지. 사실 이 안에 엄청 많은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그 말씀하신 이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유독 독보적이다. 다른 나라보다 이 기술만큼은 조금 평가가 앞서 있다 하는 기술이 있을까요?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있다. 방산 쪽에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밀한 제작이나 발사체에 맞는 이제 가볍고 튼튼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 품질에 맞게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체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으면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수입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아마 최대 강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적인 부분도 우리는 또 갖고 있다. 그렇죠. 우연치 않게 그래서 에이비오닉스하고 비행 제어 기술 그 발사체가 그 우주까지 날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행 제어 기술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방산 쪽에서도 이게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네. 우주 쪽도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누리호 4차 발사까지 가면서 발사 운용에 대한 경험도 이제 축적이 됐다. 네. 이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를 조금 향후 우주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기술을 우주로 싣고 떠나주는 버스가 발사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이 과학적 시야를 싹 넓혀주는 버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서 탑승하십시오. 컴온!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본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 발사체 쏠 수 있어! 우리나라 발사체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준 누리호. 하지만 세계 발사체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놓은 건 단연 스페이스X의 팰컨 9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발사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어떤 일회용이 당연한 구조였는데요. 이 팰컨 9은 이걸 재사용하는 시대로 바꾸면서 전 세계 발사체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왜 이 재사용 기술이 그렇게까지 큰 기술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걸까요? 기존에는 그 소모성 발사체라고 해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형태로 계속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아폴로 때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 비싸다. 한 번 쓰고 하는 게 비싸다. 그래서 경제적인 걸 만들어라 해갖고 한 게 우주 왕복선입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면서 저 비싼 거를 왜 한 번만 쓰고 버리냐 이렇게 하면서 저거를 다시 써야 된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이제는 쏘고 다시 받아서 얘를 다시 조립해서 또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꿨습니다. 네. 이게 제자리에 싹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리를 찾아보고. 저희도 사실 신기합니다. 이제 그러세요? 그거를 재사용이 그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뉴욕에 도착해서 버리고 다시 또 비행기를 만들어서 다시 뉴욕에서 서울로 오는 거는 이건 완전 낭비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뭐 이런 개념을 접근을 했고 이제 지금 재사용이 성공을 하다 보면은 비행기처럼 서울에서 뉴욕 갔다가 뉴욕에서 다시 서울로 오는 그거를 하나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연료만 이제 계속 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개념을 바꿔버렸다.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히 크고요. 네, 네. 맞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뭐 무시 못하겠네요. 환경적인 측면도 무시 못합니다. 이제 또 최근에 하나의 경향은 이제 좀 친환경 발사체 뭐 이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효율 면에서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사용 발사체가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어떤 흐름이 됐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좀 준비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도전적인 부분이고 근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이러면 더 비싸지 않냐, 뭐 이러면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재사용 발사체가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로 가야지만 우리의 그 우주 수송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사용 발사체 하면은 다시 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 좋은 연료가 뭐냐라는 관점으로 또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항공유, 그 케로신 등유 또는 케로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누리호는 쓰고 있습니다. 네. 연료가 달라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사용에는 뭐가 좀 더 적합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메탄을 갖다가 메탄. 이용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그래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차세대 발사체도 메탄을 그 주 연료로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서 지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재사용 발사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되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 아직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사용 발사체가 갖고 있는 뭐 한계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라든지 요즘 뭐가 있을까요? 먼저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걸 한번 좀 보자면은 뭐 반복 비행에 따라서 이제 누적되는 그런 피로 같은 게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밀 점검이라든지 이거를 인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예. 다시 돌아오기 위한 연료를 또 충분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발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 영역을 점점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 그런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죠. KSLV-3가 이제 우리나라의 첫 재사용 발사체가 될 텐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이 우주 수송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또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 될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그 AFTS라고 해서 이제 자동 비행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로켓이 날아가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하면은 지상에서 사람이 이제 비행 중단을 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스스로 비행을 그만두게 하자라는 시스템이 이제 좀 더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다양한 위성들을 이제 점점 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위성들을 한번 올려주면은 이 위성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또 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무를 어떻게 설계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러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궤도 수송선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는 큰 목적지까지만 데려다주고 궤도 수송선은 거기서 KTX가 대전에 내려다주면은 대전에서는
이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제 각자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그러한 부분을 역할을 하는 이제 OTB 같은 게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주 수송 분야를 좀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주가 굉장히 넓고 그렇지만 지금 점점 많은 위성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각 위성 간의 이제 충돌을 갖다가 좀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주 교통 관제라는 분야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 관제사가 이제 비행을 어떤 식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우주는 사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에 이제 쓰레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알아서 피해 다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주 쓰레기 저감과 더불어서 우주 교통 관제가 하나의 큰 분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발사체가 우주로 향하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장면은 아마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단계별로 분리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이 단 분리 과정이 바로 발사체가 제 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TV나 유튜브에서 로켓 발사를 볼 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로켓이 엔진을 점화하고 땅을 박차고 오르는 순간도 멋지지만, 하늘 높이 올라간 로켓이 갑자기 몸통을 뚝 떼어내 버리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이걸 단분리라고 부르며 발사체 비행 중 주요 순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최첨단 장비를 왜 굳이 하늘에서 떼어내 버리는 걸까요? 이 버림의 미학에 숨겨진 과학적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로 가려면 엄청난 속도가 필요합니다. 시속 약 28,000km, 총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이 속도를 내려면 엄청난 양의 추진제, 즉 산소와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무게의 딜레마입니다. 로켓을 멀리 보내려면 추진제를 많이 실어야겠죠. 그런데 추진제를 많이 실으면 로켓이 무거워집니다. 로켓이 무거워지면 그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 엔진이 더 커져야 하고 더 많은 추진제가 또 필요해집니다. 즉, 추진제를 싣기 위해 또 추진제가 필요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로켓 전체 무게의 약 90%는 오로지 추진제 무게입니다. 정작 중요한 인공위성이나 우주비행사는 전체 무게의 2~3%도 안 되는 꼭대기에 타고 있을 뿐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러시아의 과학자인 콘스탄틴 치올콥스키가 로켓 방정식을 도출하고 다단 로켓 아이디어를 냅니다. 등산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쌀이 든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배낭이 꽉 차 있어서 무겁습니다. 그런데 밥을 지어 먹을 때마다 쌀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쌀을 다 먹어서 텅 빈 쌀통을 정상까지 계속 메고 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쌀통이 비워지는 즉시 그 통을 산 중턱에 버리고 가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버리는 게 유리합니다. 로켓도 동일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거대한 1단 로켓은 이륙할 때 가장 큰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추진제를 다 쏘고 나면 거대한 1단 로켓의 엔진과 빈 추진제 탱크는 이제 수십 톤짜리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 무거운 빈통을 달고 우주까지 가는 건 낭비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떼어버리는 겁니다. 가벼워지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것이 다단 로켓의 핵심 원리입니다. 1단을 버리면 로켓은 훨씬 가벼워지고 2단 엔진이 점화되면서 더 적은 추진제 양으로 엄청난 가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공기입니다. 지상에서는 공기가 빽빽하지만 우주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지상에서는 힘을 잘 쓰는 엔진과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힘을 잘 쓰는 엔진의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별로 가장 효율적인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각 구간에 딱 맞는 전문가에게
바통 터치를 하는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로켓의 설계는 이 릴레이 경주를 계획하면서 몇 명의 주자로 완주를 할지와 각 주자가 뛸 구간을 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로켓이 여러 단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거운 빈 추진제통을 버려서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달에 가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더 크고 강한 엔진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내가 쥐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사실. 로켓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다더니만. 야, 이 발사체 단 분리. 여기에도 역시 심오한 과학이 좀 숨겨져 있었네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뭐 세계 7등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발사체 기술의 현 주소 좀 냉철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7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1톤 이상급의 발사체를 쏠 수 있고 위성도 만들 수 있고 운용하는 나라는 이제 7번째 정도 된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1위부터 6위가 재사용 발사체라는 측면을 보면은 그걸 성공한 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밖에 없거든요. 발사체 분야가 지금 우리가 7위라고 하지만 이 재사용 발사체를 누가 먼저 획득하느냐가 사실 그 다음 순위 싸움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 만한 거예요, 지금? 지금 해볼만 하죠. 어떻게 보면 그 기회의 창이 열린 상태인데 이거를 누가 먼저 앞서 나가느냐, 네.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발사체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그 개발 주체가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뭐 민간 기업, 스타트업으로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두 분이 오늘 이렇게 같이 출연하신 것도 막 같고요. 우리나라 이 발사체 기술이 좀 빠르게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 부분의 어떤 투자라든지 참여가 좀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경향상 이제 스페이스X가 촉발을 했는데 네.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이제 이게 뉴스페이스. 명칭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민간 주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민간 주도라는 게 민간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돈을 내 가지고 모델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우주가 이제 정부 주도가 많습니다. 네네. 리스크가 되게 높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전략 기술로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산업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왔다고 보면 되고, 한국도 이제 이렇게 민간 주도로 해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리호 4차 발사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완전 민간 주도는 아니지만 정부와 민간이 이제 하면서 점차 이제 넘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주도가 정부의 어떤 이런 속도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스페이스X가 그렇게 빨리 이제 혁신해서 나갈 수 있던 이유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과감한 투자와 그다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는 오너가 그 자기 쌈짓돈을 써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속도감에서는 훨씬 더 차이가 좀 있구나.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쪽의 생태계가 좀 잘 갖춰져 있어야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모든 걸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그렇죠. 업체가 각각의 부분이 잘하는 게 있으면은 그 저렴하게 갖고 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스스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각종 투자한 만큼의 그러한 수익이 보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규제가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발전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로 좀 보입니다. 지금 뭐 이제 산업 생태계 얘기를 좀 하셨는데, 팀장님, 우리나라 그 발사체 생태계는 지금 어느 정도나 구축이 돼 있나요? 발사체는 뭐 당연히 이제 한 기관만 잘한다고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전형적인 뭐 시스템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얼마나 이렇게 좀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기술 경쟁력의 그 관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누리호를 이제 저희가 개발하면서 현재까지 이제 막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뭐 엔진이나 뭐 주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가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품들은 이제 뭐 중소, 중견 우주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뭐 위성 같은 경우는 뭐 민간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해서 이런 생태계가 이제 막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면 걸음마 단계인가요? 딱 지금이? 걸음마 뗀 거죠? 걸음마를 이제 막 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가 되면서 저희가 재사용 발사체가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누리호에서 개발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요소들, 뭐 아까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이제 더 많은 생태계, 더 큰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그런 반복 발사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더 여러 사업 생태계를 유지해 가면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정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쏘겠다는 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좀 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걸음마를 떼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대로 또 걷기 위해서는 많이 넘어져 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또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민간 부문을 대표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장님은 앞으로 우리 발사체 기술이 더 좀 한두 단계 막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많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사용 발사체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재사용 발사체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에 이제 1단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1단. 네. 지금 이제 스페이스X 보면은 1단이 와서 착륙을 하고 2단은 다 만듭니다. 지금 다음 과제는 사실 1단과 2단을 이제 다 재사용을 하겠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재사용이라고 표현이 되고 네. 이제 1단, 2단 모두 다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1단은 비교적 쉬웠는데 2단은 이제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죠. 예, 또 다른 얘기고 재진입 기술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완전 재사용 시대로 넘어갈 텐데 그거에 대비한 연구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실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발사체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또 하나 현실적으로 또 어떤 미래 목표를 그려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듣고 싶네요. 한국우주연구원의 그 여러 선배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왔고요. 네.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이 이제 그 정부와 같이 함께 공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 자체의 뭐 우주 엘리베이터 같은 수송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더 나아가서 저희가 남극에 이제 세종기지가 있듯이 그 달에도 저희 우리나라의 달 기지가 구축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수송 기반이 있다면은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되게 확 와닿네요. 달 기지. 예. 네. 우주를 향한 길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하다 보면 우주 속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더 커질 걸로 기대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도약을 만들어 갈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화.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미지의 세계 우주. 인간의 우주를 향한 열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 발사체도 결국은 모두 로켓 기술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인류가 만든 가장 초기의 로켓을 사실상 최초의 발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세기경 고체 연료를 사용한 초기 로켓. 한번 불이 붙으면 멈출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로켓 연구의 선구자 로버트 고다드. 그는 연료와 산화제를 따로 저장했다가 섞어 쓰는 액체 연료 로켓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고등학교 과학도 모른다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괴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6년
고다드는 휘발유와 액체 산소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액체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의 방식은 더 큰 로켓에 적용됐고 전 세계 우주 개발의 기본 틀이 되었죠. 1969년 인류가 달에 착륙한 바로 다음 날 뉴욕타임스는 과거 고다드를 비판했던 기사를 정정했습니다. 고다드의 액체 로켓은 우주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됐던 거죠. 3, 2, 1, 0 발사! 2009년 8월 25일 대한민국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그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비록 첫 발사는 페어링 분리 문제로 실패했지만 이 두 번의 실패를 딛고 2013년 1월 30일 세 번째 도전에서 나로호는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죠. 대한민국 우주 개발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도전. 우주를 향한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까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세계 우주 시장의 판도를 바꿀 K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이따가 1시간 뒤에 대전 서구 만년동 발사체 앞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내일 또 촬영 있으니까 멀리는 못 가고, 한 목성까지만 드라이브 갔다 오시죠? 예. 이따 뵐게요. 오케이. 기환 씨, 웬 목성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우주 여행을 손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책임져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 그날이 오면 어떻게 저랑 같이 드라이브, 목성, 목성. 모히또 가서 목성 한잔 하실까요? 완전 오케이죠. 올 때는 대리운전 타고. 예. 예.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전혀 안 설레시죠? 아니, 설렙니다. 설레요. 기분 탓일까?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주가 이제 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나라의 우주 시대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래저래 설레고 기대되고 하는 시간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팀장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저 역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발사체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자, 오늘은 우주까지 올라가라. 안 올라가네.